자, 그러면 제8회 공동체 시민 아카데미 여기 모신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강좌 오늘 마지막인데요. 희망연대 김정필 대표 모셔서 마지막 오늘 강연 맞이하는 어떤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 마지막 맞이하게 됐네요. 항상 그 처음 준비할 때는 많이 오실까? 하물며 우리 강사님이 늦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준비를 합니다. 또 어느덧 또 시간이 가면 마지막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프로포즈도 내고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도 하고 하지만은 저희 희망연대 전체적인 사업의 약 70% 정도의 전체적인 운영이 시민들이 낸 회비로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시민단체에서 70~80%에 육박하는 그 자체 활동을 시민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데가 흔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희망연대가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회원들과 참여도 해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연들 4차례, 이제 오늘까지 하면 4차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때와 다르게 많이 배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번 인사말에 잠깐 그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도 아마 많은 배움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강사를 초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초빙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뚜렷하게 막 처음에는 사실은 기준을 갖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있었어요.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또 생각에 비추어가지고 맞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하고 뜻이 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뜻이 좀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모시는 강사분을 초빙하지는 않았고요. 시민분들이 어떤 분을 좋아할까, 또 어떤 분을 바랄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강사분들 초빙을 했거든요. 특히 근래에는 울림이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통해서 감동이라든가 울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강의도 여러분과 같이 공감 속에서 울림과 감동이 서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 4번의 강좌를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 하면 삶을 좀 울림이 있게 살아야겠다. 감동 있게. 제 스스로한테도 좀 감동스럽다. 남들한테도 저 친구는 감동 있게 사는구나. 울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희망연대 역시 우리 시민분들한테 울림과 감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먼 데서 오신 우리 고병헌 교수님 나중에 나오실 때 큰 박수 쳐주시고 한번 울림과 감동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강의해 주실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바로 강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헌 교수님은 지금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되어 있고요. 성공회대 평생학습 사회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특히 인문학 영역에서 서울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과정과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평화인문학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평화교육사상, 교사, 대안의 길을 묻다, 덴마크 자유교육, 간디, 나의 교육철학, 희망의 인문학, 영혼의 성장과 자유를 위한 교사론 등의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아마 정말 그 철학과 감동이 있는 그런 강연을 해주실 우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 잡수셨어요? 네. 예, 저하고 1시간 20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많이 걱정하셨어요. 금요일인데 몇 분이 오실지. 근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최 측이 어렵게 자리를 저야 한 분을 뵙든 수백 명을 뵙든 그렇죠. 오히려 수가 적으면 편해요. 이렇게 호흡이 되니까 서로 그렇게 되는데 이 좋은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1시간 20분을 버티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1시간 20분 동안에 어떻게 다 중요한 얘기를 나눌까 이걸 계속 지금 오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바로 짚고 들어가도 설마 7시 반부터 이런 자리에 메꾸시는 분들이 뭐 상식이 없으시겠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무리했나요? 아니지? 네, 그렇게 되고 우리 학생도 이제 많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은 저렇게 달렸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듣고 나가야지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부모하고 싸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한 2문장, 3문장밖에 안 돼요. 그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참 중요한 내용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내용을 강조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필요한 걸까라는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때는 그 다음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제 경험적으로. 그런데 뭐 중간에 앉아서 튕겨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머리 쥐어뜯고 하는 건 되게 돌아가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여러분을 뵈러 왔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자녀 상담하고 그러지 말아요. 시간도 없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진지하게 자녀 상담을 할 때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경청하는 모습을 지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표정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새끼는 자기가 책임집시다. 저도 제 새끼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각자 자기 새끼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걸로. 그런데 그게 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고로 어린 게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큰 것들이 문제지. 맞지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하잖아요. 늘 자녀나 학생에 대해서 해요. 제가 보기엔 큰 것들이 문제인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재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동기유발이 안 되고, 그다음 강의가 힘들어요.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사람이 꼭 여기 와서 자학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7시 반에서 9시까지 꼬박 들어가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를 듣고 버티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잘 살고 자기 조정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런 분들은 꼭 와서 또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벽치고 머리 쥐어뜯고 그렇게 되는데 꼭 뵙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분들은 만날 길이 없네. 그래서 참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잘 살만한 분들은 꼭 와서 자학을 해요.
이제 이 부분에서 동기부여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객관화시키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할 때는 여러분 같은 집단을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죠? 이 주말에 이런 시간에 와서 꼬박꼬박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죠? 이 소수가 다수처럼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객관화 시키려니까 다수처럼 안 사는 분들이죠, 소수가.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강의가 힘든 거야.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일반적인 다수가 하는 행위를 그걸 사례를 들 텐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 예를 든다면 부모들 중에 애 잡는 부모 있거든요. 놀랬죠? 부모가 어떻게 애를 잡어? 너무 놀랬죠? 그래,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못 알아듣는데. 근데 여러분 이웃집에서 큰 것들하고 어린 것들이 막 소리 질러대는 거 있죠? 그거 궁금했지, 무슨 소리인지. 그죠? 우리 집에서도 소리가 나왔겠지만 우린 기쁨이었잖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단계는 너무 커버린 기쁨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명나게 발설을 했는데 옆집의 그 소리다 그 정도 강도는 강도인데 그런데 옆집 건 선뜻함이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 궁금했잖아. 그게 애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때 부모가 애를 잡겠어? 자기가 낳은 애를 어느 때 잡겠어요? 그거 봐. 여러분 능력이 있어. 정말 능력이 있어. 왜 그러냐면 안 해봤지만 생각해보니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악착같이 자유인이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건 계기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걸 막 치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계기죠. 만약에 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건 독재자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이 아이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절실함이 있는데 안 들으니까 이게 뭔가 자극이 된 거니까 말을 안 듣는 건 계기지 근본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불안할 때 애를 잡아요. 불안할 때. 그래서 부모가 불안할 때 애를 잡고 청년이 불안할 때 스펙을 쌓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적정 정도 불안해야지 정치도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처럼 오늘 7시간부터 이런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처럼 악착같이 따지고 악착같이 자유인인 이런 사람들을 주민으로 두면 그 정치 해먹겠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낳고 싶은 대로 낚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일정 정도 뇌세포를 잘라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불안하면 애를 잡고 청년이 불안하면 쓸데없는 스펙을 쌓고 있는 거라고요. 어디다 쓰는데 그걸 어디다 쓰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늘 이 자리에서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데 질문 저 안 하는 사람이니까 눈 피하지 말고 그래요. 그냥 비본질적이어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요. 앞에 앉았다고 재수 옮겨뒀다고 하지 말고 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질문 안 하니까 눈 피하지 말아요. 무섭잖아 서로. 눈이 튕기고 저쪽을 바라볼 때 생각 중이 아니라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다 거기 직전했으니까 믿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럽시다. 튕기면 무서워요. 자, 좀 생뚱맞지만 바로 이제 좀 치고 들어가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여러분은 소수라는 거 인정하시죠? 이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 7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오는 분들은 그 사회의 성공 사례예요, 실패 사례예요? 그 개인으로 하지 말자니까. 아니 어떻게 이 자리 당신은 나를 몰라 뭐 이렇게 나가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런 자리에 7시 반부터 이렇게 와서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오는 사람은 그 사회 이걸 실패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화시키려니까 정말 이제 힘든 이제 시간 이렇게 저 딴지 걸지 말아요. 시간 없는데. 자, 이런 자리에 오시는 이런 분들은 그 사회의 성공 사례야, 실패 사례야. 자, 그런데 한국 교육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사회의 교육이 성공 사례에게는 가장 잘 들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들은 바깥 교육을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그 교육이 제일 잘 들어간 사례들이야. 그죠? 당신 속에 들어가 있는 교육은 뭐냐면 시대적으로는 산업사회고요. 교육 본질로는 학교 교육밖에 받아본 적 없죠. 도서관에서는 독서실 경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앞에서 교육적 경험 들이대면 큰일 나요. 겸손하게 사세요. 정말로 겸손하게 사세요. 근데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미래사회 치고 들어갈 때, 다른 주제일 때,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과 같은 분이 아닐 때는 그걸 강조를 해요. 사회가 이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야 징검다리를 같이 건너오면서 용기를 내죠. 하지만 저는 바로 오늘 본질로 치고 들어간다는 게, 설마 7시 반에 이런 자리를 채우신 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게 필요하겠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치고 들어간 거다 얘기죠. 당신 경험이 문제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진선진미라는 말이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가 올바를 때 오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올바를 때 우린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선진미, 다할 진짜 착할 선자, 다할 진짜 아름다울 미자.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목표가 올바라야 하고, 동시에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함께 올바를 때 우린 것을 진선진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진선진미는 개인의 삶을 살거나 여러분이 조직생활을 하거나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어떤 제1의 원칙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개인의 삶을 살든, 그게 가정생활이든, 그것이 기관이나 조직의 생활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며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이런 어떤 삶의 기준이죠. 이제 이렇게 일단 해놓고, 이제 첫 마디 이제 하냐면 이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문장 오늘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두 문장을 앞에 포진시킬 텐데,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조금 철학 냄새가 나요. 조금 철학 냄새가 나는데 한 20-30초만 버티면 이제 나머지가 편해져요. 예를 든다면 개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개념. 근데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사는 어떤 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집이 있을 텐데, 저 집이 뭘까? 개념이 들어가 사는 집이 뭘까? 이거 좀 자문한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발설하고 싶잖아? 그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누르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막 발설하고 싶은 거는 해도 돼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동안에 발설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개념이 들어가는 사는 집이 뭘까? 그게 뭘까라는 얘기죠. 개념이 뭐라고요? 개집. 그거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네. 개집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꿀벌들은 어떻게 자기 세계를 지어? 밀랍으로. 꿀벌들은 밀랍으로 세계를 짓고요. 인간은 말과 개념으로, 용어와 개념으로, 언어와 개념으로 짓죠. 여러분이 신경미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개념화된 언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개념의 집이 용어다. 개념의 집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끝났어요. 개념과 용어의 관계 뭐라고요? 개념이 집이 용어다. 그러니까 용어를 쓸 수밖에 없죠. 문제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현대사회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한지 한 거 아시죠? 그러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뭘까? 같은 언어를 쓰는 걸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그런데요, 같은 언어를 써야 싸움도 일어나요. 언어가 다르면 싸움도 안 일어나요.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부군이 되게 계셨으면은 격려 받고 못 오거든요. 너 이 시간에 또 나가니? 이제 내가 놀러 나가니?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죠? 교육 문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새끼는 팽개치고 밖에 나서 다른 애들 교육이나 하고, 네 애들은 불안 거. 불해? 너 말 잘했어. 넌 애비로서 뭘 했니?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같은 언어로 싸우는 거거든. 그러면 의사소통은 뭐예요? 용어 속에 담겨있는 개념이 공유되는 게 의사소통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세계에서 기본으로 깔아놓은 개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으면은 그건 꼬다는 버릇자릴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한마디 딱 들어요. 외국 친구한테. 헐, 그거 딱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용어와 개념의 관계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유예요. 오늘 저 제목이 사유하는 부모, 희망의 교육을 만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쓰는구나. 쓰세요. 쓰세요.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건데. 쓰세요. 전혀 안 봤어.
저는 안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쓰세요. 괜찮아. 쓰시고. 근데 여러분 그 대학 교수가 죽어서 받는 벌 뭔지 알아요? 죽어서 받는 벌이 연구실에 사놓고 안 읽은 책 다 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써가지고 그렇게 안 살기만 해봐.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우겨야 되잖아. 몰랐어요라고. 막 천사가 추궁할 때. 근데 그거 들이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쓰긴 써요. 그리고 여러분 이래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 너 엄마 메모에 따르면 3번 유형의 문제가 있어. 이래요? 그래요? 아니면 즉흥적이게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요거랑 연결시켜 봅시다. 이걸 연결시켜 보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반응과 성찰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차이인데 반응이라는 말하고 성찰이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반응이 돼, 안 돼? 안 되지. 제 안에는 이미 뭐 안에가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왔죠. 우리 안에는 이미 수많은 가치나 이념이나 체험, 경험, 지식 정보가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딱 봤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아주 찰나 같은 순간에 이것들이 작용을 해서 어떤 생각 하나를 뿅 올리죠. 오늘 이 자리를 채우는 소수와 여러분의 이웃인 다수의 차이점은 뭐예요? 저 다수의 그분들은 그 드는 생각을 당신의 주체적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복권을 이렇게 추첨하는 그 공들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쓰여있는 공들이 막 튀기다가 하나의 공이 뿅 올라왔어. 주체적으로 올라왔어요? 튕겨 올라왔어? 튕겨 올라왔죠? 맞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내면의 내밀한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회적 문제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밀어 올릴 확률이 거의 100% 아닐까? 그래서 사유란, 생각이란, 성찰이란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입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뵈러 왔는데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부모 강의를 할 때 끝에서 울부짖는 분이 계셔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 하는 거야. 세상이 저런데 어느 부모치고 자기 아이가 영혼 없이 저 미친 교육에 빠져 있는 걸 그걸 즐기면서 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안타까운 현실 하나는 뭐예요? 그분은 크게 뭘 오해하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이 사는 사회가 저 바깥 사회일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요. 상당 정도가 나이가 될 때까지 경험하는 세상은 엄마예요. 부모.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오늘 바뀌어가면 당신 자녀가 오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철저히 사회가 갖다 놓은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작동시켜서 사회의 의도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생각은 그건 내 안에 사회적 문맥이 그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외롭더라도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실천 하루하루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나 안 만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낯설어질 때 아이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아이들은 여러분 소녀 때 여러분을 지켰던 삶의 동력인 설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야. 오늘은 또 어떤 겁니까? 이런 설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어려운 두 가지 문장 끝났어요. 개념과 용어의 관계, 그 다음에 사유의 뜻 아시겠어요? 사유의 뜻 이렇게 되는데 요걸 요렇게 한번 이제 표현에 들어가 봅시다. 이제 아까 꿀벌은 뭘로 자기 세계를 져요? 밀랍으로. 인간은 말과 개념으로. 그러면 저 벽돌들은 요거를 이제 뭐냐면 우리 삶을 성으로 치면 성을 짓는 벽돌에 해당되는 게 뭐다? 개념이다. 그래서 요 테두리는 요모고 요 테두리는 요모고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벽돌의 재료가 개념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큰 것들이 사회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쌓여있는 벽돌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야, 부모가. 그죠? 그래가지고 저게 개념이 작동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거야. 저게 저질이면 저항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다 맞고는 불안해져가지고는 지 새끼를 잡아요. 그래서 지 새끼를 잡는데 뭐예요? 이제 증폭기 효과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아이의 척추가 대지와 수평의 관계에 있다가 수직이 되는 시기가 한 첫 돌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첫 돌 될 때 일어나잖아. 이거는 어떤 수학자도 계산해낼 수 없는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짠 쓴 거거든. 그러면 이건 전 인류의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놀라운 일인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 그냥 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관심은 어디다 가져요? 왜 다른 애들은 연필을 주었는데 넌 떡이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얘는 내가 떡이 어떤 건데 이게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듣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듣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부모 나이가 되면 또 몸으로 저 세상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듣고 폭력당하고 몸으로 또 힘들어하고 이중 삼중에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이제 저 밥상머리에 한국 그 수컷들의 밥상머리 얘기를 듣다가 저항할 때쯤에서 자기 벽을 쳐버리는 거죠. 여전히 어리지만은 아까 인간은 뭘로 한다고? 언어로 자기 세상을 지잖아요. 이 초딩, 중딩, 고딩 애들 쓰고 있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헐, 짜증나, 뭐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어마다 욕을 넣죠? 짜증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벽을 딱 쳐버리는 거라고. 벽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 눈썰미가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크고 저 위에는 작죠? 성을 치면 벽돌 중에는 모퉁이 돌에 해당되는 벽돌이 있고 망루를 짓는 벽돌이 있죠. 망루 벽돌은 무너져도 성은 안 무너지잖아. 그렇지만 모퉁이 돌의 벽이 그게 과도하게 지푸라기가 섞였거나 모래가 섞이면 스스로 무너질 확률이 있죠. 가정에서 교육은 뭘 주는 거야? 결국 가정교육은 개념을 손에 쥐어줘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를. 그런데 개념 중에서도 어떤 개념? 모퉁이 돌에 해당되는 개념이야. 저는 오늘 우리 사회 소수인 여러분들 가지고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하기를 바라냐면 이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이라는 용어 속에 어떤 개념을 채워서 자녀에게 그 개념을 경험시키는지, 당신은 성공이라는 용어 속을 넣으면서 저 저질의 성공의 기대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애들이 얼마나 불행하냐면 세상에 우리 엄마는 이따위로 살 거라고 한다면 그냥 친구 없이 살지. 왜 친구는 사귀어가지고 또 그 친구는 그냥 홀로 살아도 되는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끼리 좀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애를 낳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 애, 그죠?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데 늘 내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당신이라면 좋겠냐고, 당신이라면 좋겠냐고, 질식하는 거라고. 우리 둘이 친해진 거 알죠? 앞에 아까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선생님은 오히려 너 왜 그러니 애가? 너 왜 그래 너? 왜 또 아빠가 얘기하는데 짜증나니? 너 정신 차려. 너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 부모니까 네 행복을 위하는 거야. 너 어떻게 말해야 알아듣겠냐고 하면은 내 딸은요. 행복이라는 단어 정보로 듣죠. 시각 정보로 부모의 짜증스러운 얼굴을 보죠. 이거 행동과학이죠. 행동과학의 대가인 파블로프. 밥과 종소리로 뭔가 실험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딸이 성장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용어와 부모의 짜증스러운 개념이 들어간 거야. 자기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맛도 못 봤으면서 행복이 뭔지를 얼굴로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애들 보고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이라는 용어가 폭력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헷갈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요. 내가 지겨워서라도 당신 말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당신처럼 열심히 살아서 가져야 될 얼굴의 모습이 그 모습이냐고.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지금 조건 속에서 한 분밖에 없는 삶이 이렇게 재밌고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존재로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당신들부터 잘 살라는 얘기예요. 교육은 뒤에서 일어나는 거지 마주보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표정이 그래? 저기 이웃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들을수록 밝아져야 맞지. 그동안 외로웠잖아. 어? 외로웠는데 주변에서 격려도 못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정은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헷갈려 버려요. 내가 뭘 잘못 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용이 바뀌어요. 강의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준비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질이죠. 저도 여러분처럼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준비된 내용 얘기하고 가겠습니까? 소통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표정을 살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공감 능력이 탁월해 버리면 제가 잠깐 헷갈려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라는 걸 뭘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사유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깔아놓은 벽돌 가지고 아이들을 잡는다는 거죠. 근데 저 벽돌이 들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유통되는 선전. 이게 저 벽돌이 들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눈 닿는 곳에 이렇게 딱 보여있는 것, 글귀 있잖아요. 그게 이 지역 사회의 수준인 거야. 그게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난 추석 때 이렇게 귀경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 참 서글픈 것들을 봐요. 길거리 곳곳에 뭐가 걸려있냐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걸려있어. 사람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 있어? 사람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 있냐? 전부 기업하기 좋은 도시야. 저는 오늘 이 희망연대 이런 분들이 오면은 당신이 사는 곳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는 어떤 현수막이 걸리면 안 돼? 중학교에 경추, 세명, 흑목도 학교. 그게 어떻게 교육기관에 담벼락에 걸려야 돼요? 그 학교의 정원이 400명이면 397명은 등하교 하면서 뭘 느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 학교에는 선생도 없고 그 학교에는 제정신인 사람도 없고 거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담벼락에 교육기관에 담벼락에 붙어야 될 글귀냐. 뭐 하기야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 봐요. 알아요? 이게요. 우리는 앉으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교육받아요. 당신 신장에 관심 있으니 꼭 연락 달라는 전화. 이제 서서 하면 딱 눈높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물 흘리기와 오줌 흘리기가 동격이니 맞춰야.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 세상에 더 이상 어떻게 맞춰야 돼? 그런데 이제 저게 선전을 통해서 더 강하게 들어오죠. 여러분 예전에 중환 여성의 목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 2등부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악마적인 내용이 어떻게 해야 그 사회에서 저항을 안 받는 건지. 여러분이 한국 밖에 외국인인데 어떤 사회가 있는데 공중파 지상파에 융단 폭격을 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2등부터 인간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 불쾌하고 모욕을 느끼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그걸 화살로 맞아가지고 불안해서 자기 새끼를 잡고 있어. 그죠? 자, 이 사회에 있는 출신의 청년이 우리 회사에 원서를 넣었어. 관심 가요, 안 가요? 가? 그거는 이제 측은지심으로 들어가겠죠. 그건 측은지심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이런 얘기가 떠돌 때 이 사회 부모는 어디가 있었고 이 사회 교사들은 어디가 있었고 여기 있는 성직자들은 어디가 있었냐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설법과 설교의 내용과 2등부터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악마적 내용이 도대체 이 사회가 얼마나 정신을 놓고 타락해야 그 얘기가 통용되는 거냐. 그런데 자극은 갈수록 강해져 약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뭐야?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뭘로 채웠어?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나온 또 벽돌은 뭐예요? 1% 안에 들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래요. 맞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1대 99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허용했더니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품격을 말한대.
요즘 익사는 품격 거래가 어때요? 이렇게 있어요? 뭐 올라가요 요즘? 아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허용했더니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예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는 저주지요. 부자 되세요가 어떻게 새의 덕담이 될 수가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는 그걸 경계하고 있잖아. 석가께서는 어떻게 되세요? 그걸 깨치고 나온 분이고 성서에서도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냐고. 부자 되세요하고 어울리는 표정은 이 표정이에요. 지금 저봐요. 부자나 되라. 이게 맞는 표정이에요. 아니 이게 맞는 표정이라고.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 한국 민족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줄 아십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배우나 못 배우나 삶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으로 뭘 놓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 새해 덕담이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였어요. 배우지 못한 분도 돈이 없는 분도 얼마나 인간의 존엄을 지킨 줄 아십니까? 개념적으로. 돈이나 복은 속성상 똥과 같다라는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삶의 개념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똥은 잘 쓰면 거름이 되는 걸 알고 어느 미치지 않은 사람이면 미치지 않았으면 누가 똥을 지주머니에 챙겨놓고 있겠어요. 근데 돈이나 복은 속성상 똥과 같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덕담이 뭐예요? 똥을 잘 써서 거름을 쓰듯이 복도 돈도 순환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지어라. 이게 우리 사회의 덕담이죠. 근데 그걸 또 놓쳤더니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예요? 부자 아빠 되라는 거야. 여러분 아빠다워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격려를 못할 망정 부자 아빠 되라는 거야. 근데 그걸 또 허용했더니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난 그랜저로 대답했어요. 이런 사회 출신들의 관심이 가겠냐고요. 이런 사회 출신에 대해서 관심이 갖겠냐고요. 우리가 뭔데 얘네들의 미래를 교란시키냐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얘네들의 삶의 질을, 기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방향을. 이미 쓰이고 있는 용어는 아름다운 용어의 개념으로 바꿔줘요. 색깔 달라지는 거 보이죠? 이미 쓰이는 용어는 뭐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 어떤 절망적 순간에서도 그 사람을 지키는 희망의 언어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냐면 실존이 먼저잖아. 실존이 있는데 실존을 의미 있게 하려고 실존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잖아. 그런데 순서가 그런 건데 성찰의 결과 염세에 빠졌다? 그럼 요걸 지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자 어지러운자 아는 게 날리고 숲히는 거지. 실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기로했을 때가 있겠죠. 엄청난 유혹과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그런 길이 있을 때 여기서 내 삶을 지켜야 되잖아. 그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비빌 언덕,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저 성을 짓는 벽돌이 필요해. 내 세상을 짓잖아.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돼요? 인간은 찰나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이 유혹에 빠질 수 없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게 희망의 언어가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얘네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행복이라는 용어로 폭력을 당한 거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무 불행한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행복이라는 용어가 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성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 넣어야 돼요. 당신의 부분들하고 오늘부터 진지하게 저 개념을 맨정신일 때 써요. 그리고 코팅 해놓고 그 다음에 자녀 방에 붙여놓고 울컥울컥 할 때마다 그거 보고 화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더 깊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쓰이진 않으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개념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새로 만들어야지. 그지? 새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부모가 먼저 지금 조건 속에서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은 뒤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소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소통은 이걸 보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세상의 개념에 갇혀버리면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어렸을 때 아주 힘들었던 거, 부모로부터 왔던 가장 힘든 게 경제적 이유 아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힘드셨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은 큰 상처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부모와 말이 안 통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그게 제일 힘들 거야. 부모랑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부모가 지금 조건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걸 존재로서 앞에서 살아 보일 때 아이들은 그 순간에 그 삶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거잖아. 그리고 저런 벽돌을 쓰는 거구나. 이걸 말을 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잖아. 개념의 공유가 소통이다. 그래서 개념, 소통의 방향은 저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물고기하고 물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지루한 것 같아. 얘기가. 물고기를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과 같은 이 사회의 소수는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 잡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왜 잡는 건지, 내가 먹으려고 잡는 건지, 팔려고 잡는 건지, 그리고 어떤 고기를 얼마큼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고기만 잡으라고 하는 이 얘기니까 그냥 금을 쳐가지고 하는데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잡은 애도 힘들고 못 잡은 애도 힘들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데 잡으면 빠져들어가고 난파될 수도 있고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 치어까지 흩어가지고 자기 미래를 스스로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치어까지 다 잡아서.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무엇을 왜 잡으려고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 질문을 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래서 만약에 고기를 팔려고 잡으면 그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얼마만한 돈이 필요한 건지, 그 돈으로 영위하고 싶은 삶의 내용은 뭔 건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들어가줘야죠. 여러분 이웃집들은 거기서 멈췄을 때 고기를 잡는 법이 중요하다고? 그게 아니라 바다를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지가 고기 잡어. 그리고 배도 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좀 살아봐. 부모가 좀 지금 조건 속에서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모들이 지금 조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하는 일의 의미가 깊어질 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매우 삶이 여유로워질 거예요. 왜? 나 부모처럼 살면 되잖아. 나 저렇게 살면 되잖아. 근데 부모는 자기 삶을 안 살고 뭐예요? 사랑이란 이름 가지고 24시간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란 이유가 너 왜 그래 또? 너 엄마가 너 사랑도 못하니? 너도 누가 너처럼 이쁜 딸 되라고 그랬어? 너도 너처럼 이쁜 딸 돼봐. 그러면 너도 절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니 안 생기니? 근데 너처럼 민감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생긴 관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짜증내면 사랑도 마음대로 못하니? 그러지 마. 마음대로 사랑하게. 알았지? 그리고 사랑 때문에 생기는 감정,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너 어제 4시 14분에서 5시 반까지 뭐 했니?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라고. 지 살면 안 살고 막. 애가 질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때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 너가 막 공감하고 그러면 억울하게 당하는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정치적으로 잘해야지. 그게 돼 있어. 아직까지는 성공했어. 잘했어.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벽돌을 이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그 벽돌을 만드는 노력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저거는 우리 성공회대학교에 신영구 선생님 계시죠? 그 신영구 선생님이 20년 20일을 감옥에 계셨는데 감옥에서 뭐 하시게 있겠어? 그냥 책만 읽으셨겠지? 저거는 고전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신영구 선생님이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또 정답 아니면 얘기 안 할래. 이런 또 강박관념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불리한 여러분이 만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평균치와 저의 최상치가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힘들지만 지금 저항을 못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볼 때 더 최상치가 근거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저건 왜 그러니 근데 막 그러면서 딸려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신영목 선생님의 최상치와 지금 우리의 평균치를 한번 까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상처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서삼도 책을 읽을 때는 3가지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일생에 3권이면 족하다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쓰지 마. 일생에 3권이면 족하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이게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는 우선 책을 읽어야지. 이거 물리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땐 책을 읽는다는 동어 반복이죠. 그러니까 요걸 그냥 텍스트라고 표현합시다. 우선 책을 읽을 때는 텍스트를 읽어야지. 그럼 한 가지가 됐어. 한 가지. 자, 또 뭘 읽어야 돼? 책을 읽을 때. 작가의 마음? 그럼 저자. 저는 그리고 그냥 높아시면 하는 건데 까봐서 다르더라도 상처 안 받기. 막 좌절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뭐 그잖아. 우리 생각일 뿐이니까. 자, 좌절 내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저 책을 읽을 때는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었어요. 또 한 가지 뭐야? 내 생각? 내 생각? 근데 아마 이걸 표현할 것 같아. 자, 한번 까볼까? 짜자자잔 해가지고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자신을 읽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평범한 평균치가 신원복 선생님 최상치와 맞짱뜨는 거예요. 아까 사람을 잡아보지 않았는데도 금방 추측이 됐어 안 됐어? 아까. 봐봐. 그리고 지금 이 평균치가 저분 있잖아요. 최상치랑 가는 거지. 자, 저 3가지 중에서 아까 진선진미할 때 선의 자리에 가야 될 건 뭘까? 자신의 삶을 읽는 거죠. 책을 읽는 이유는 뭐라고? 삶을 진동하려고 하는 거야. 알아요? 그게 선의 자리에 가야 돼. 그게 목적 자리에 가야 돼. 그래야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는 것이 아름다워진다. 네가 책을 읽었는데 네 삶이 진동되지 않으면 그건 아름답지가 못한 거야. 알겠니? 알았어? 그래서 네 친구들이 어떻든 간에 네 삶이 진동하지 않으면서 책을 읽는 것은 지랄하는 거다. 그 지적 표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할 때 어떤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이 내 자녀의 삶을 진동할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 있어야 기대를 갖는 거야. 당신은 진동하지 않았으면서 아무거나 청소년 우량도서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이 친구가 그 사람들은 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얘가 뭘 아파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잘하는 거야. 자녀에게 한 권의 책을 주더라도 그 책이 자녀의 삶을 진동시킬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삶을 진동시켰을 때 책을 읽는 행위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진선지입니다. 그게 진선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지금 3가지 중심적인 화두가 있어요. 뭐냐면 진로교육 중요하게 좀 강조하지. 그 다음에 독서 했지. 논술 어때? 3개 봤니? 그래서 요 대목부터 하면 입시 설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아주 지금 강조하고 있는 3 용어가 있어요. 진로, 지금 확인됐죠? 진로, 독서, 논술. 이 용어에 어떤 개념을 채워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애들 영혼만
사그러들면서 힘들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독서를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책을 읽는 의미, 독서 됐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논술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구성이 되는 게요. 구성이 되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일단 띄워놓고 보면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자기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걸 표현해야 되고 맞습니까? 맞죠? 자, 저기 중에서 신영복 선생님의 아까 서상덕의 요소 세 가지 중에 비판적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뭘까? 그렇죠. 그래서 그 텍스트하고 저자일기 요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죠? 근데 창의적 내용이 구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삶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얘네들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얘만 빼고? 얘네들만 빼고?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준비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초딩 삶이 없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중딩 삶이 없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얘네들 부모만 빼놓고 나머지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먹일 게 없어서 독을 먹여. 3년 동안 독 한 번 먹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대학 가서 막 하라고 하지. 근데 속지 마. 대학 첫날 4년이 날아간다? 왜냐면 교무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청년 실험. 청년 실험이라는 용어를 딱 쓰는 순간에 대학 4년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해야 하면 내 삶이 생기나? 그것도 속지 마. 옆에 있는 어른들 얼굴이 취직한 이후에 망가진 거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한된 승진의 자리를 놓고 더 치열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2세를 이제 하잖아. 결혼도 하고.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2세까지 태어난 거야. 그러면 2세가 이렇게 성장하잖아. 그럼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너는 가정에서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 수컷의 어떤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요. 겨드랑이가 가렵다? 날개가 나오나 봐.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에서 기러기나 펭귄으로 변한다. 그래서 몇 마리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만 한국의 수컷들 태반이 기러기나 펭귄으로. 이래가지고요. 자기 삶이 없는 거야. 자기 삶이 없을 때 지금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알지? 지금 FTA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굴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문제, 기타 등등 다 중요한 거 아는데, 우리가 산업사회 갇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산화탄소다 뭐다 이거 배출권 견제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를 떼는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그 지적재산권을 사오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위기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면은 FTA가 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50년이었어요. 근데 FTA에서 70년으로 지금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짧다고 100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정말 100년으로 늘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바둑할 때 꽃놀이패 있잖아. 그죠? 패로 써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허접 쓰레기 같은 책 한 권도 부르는 게 갑인 것을 70년 동안 써야 돼. 얘네 내야 돼. 세상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컨텐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컨텐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삶이 있어야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동요의 어떤 거 너희도 이런 노래 아니?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 빼는 이런 노래 들어봤어? 들어봤구나. 근데 우리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했잖아요. 자,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선전을 만드는 거하고, 그죠? 아까 지금 나오는 이 저질의 선전을 만드는 거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선전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학교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획회사 이런 애들이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높은 연봉으로 독점 스카우트한 기획회사들이 만든 그런 선전들이야. 여러분 같은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들이 더더구나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생명을 10달 동안 잉태하면서 자기 정화를 거쳤던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주면 그런 저질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와요. 컨텐츠가. 그런데 아무 자기 삶도 없는 애들한테 그거를 맡기니 그런 폭력적인 게 나오는 거야. 누가 세상에 감동하겠어? 그런 삶에 누가 감동하겠어?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다. 삶의 풍요로운 내용이다. 이걸 이런 자리에 오는 소수인데 이런 부모들만이라도 좀 용기를 가져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아까 소통 얘기했죠? 소통은 뭐라고? 개념의 공유다. 개념의 공유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거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요거를 빼봐.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을 빼보세요.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아? 기술만 남지? 그래서 한국의 학원이 덤벼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학원에서 논술력을 키우시든지. 학원에 오래 다니는 아이들이 교정이 안 돼. 교정이 안 돼. 그게 논술 아니야. 그게 논술이 아니에요. 맞니? 내 말이 맞아?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지? 만약에 부모님이 이상한 얘기하면 저하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성공회대학교에 지원해라.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해. 저걸 빼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컨텐츠가 중요한데. 자, 세 번째로 어떤 책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렵게 써진 책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은데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해. 저게 그렇게 도전이 되나 봐. 세상에 저 옆에 내가 저런 책을 다 읽어?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나도 그걸 읽어야 되는 거야. 노노 읽으면 나도 노노 읽어야 되고 소크라테스 읽으면 나도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읽어지나? 왜냐면 내 삶과 관계없는 게 들어오면 골치가 아픈 거고 내 삶에 관계가 되는 게 들어올 때 가슴이 그죠? 활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골치가 막 아파지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기다리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돼? 너무 배고프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 밥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 너 지금 엄마 너 이거 책 보는 거 모르니? 엄마 지금 노니? 너 왜 이런데? 너도 책 갖고 와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못하면 망정. 너 지금 엄마 공부하는데 이게 뭐니? 아 배고파서 너 나는 못 그려? 나는 못 그려? 이래버리면 내 딸내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용어와 이제 배고픔과 짜증과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 딸이 성장을 했어. 이제 둘이 사귀는데 이제 상대편이 우리 행복한 가정 되는 거야. 우리 아무리 바빠도 우리 부모들과 다르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인문 공부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깨는 거죠. 인문 공부? 너 인문이 뭔지 알아? 너 그렇게 저질이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과도하게 웃으면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스스로 하세요. 지금 옆집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군가 떠올랐어 지금. 누군가 떠올랐지. 선생님 당신이 할 일 없어요. 여러분 한국 대학 교수는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의 교수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예를 든다면 상당히 고집스러워요. 한국 대학 교수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학교 밖을. 늘 학생으로 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교수로 학교에 있잖아.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은 도맡아 분석하고 있어요. 뭐 하버마스 들레주 막 이렇게 하면서 보고. 근데 막상 우리는 좋은 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세상을 접촉을 안 해. 그래서 세상이 늘 명확하다. 여러분 저 외국 여행 갈 때 절대 일주일을 넘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일주일을 넘어가 버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모든 거 모르는 거 없이 확실하다면 일주일 내로 여행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모르는 게 없어. 무슨 일이 나와도 그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일주일 넘어가 버리면 막 보이잖아 세상이. 그지? 그래서 헷갈려져 버려가지고 자기도 자신이 없어지는데 용감무쌍하게 살려면 늘 어떤 나라든 일주일 내로 여행을 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보질 않았거든. 그랬더니 세상은 명확한 거야. 왜? 책에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징그럽게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뭐 뛰어야 벼룩이라는 말이 있지. 벼룩이 많이 뛰는 거거든. 제자리에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벼룩이 뛰어도 1m 이상을 뛰어버리잖아. 이건 놀램의 표현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뛰어야 지렁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벼룩이 눈에도 안 보이는 벼룩이 제자리에서 1m 이상을 뛰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랬는데 놀램의 표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래도 뭐 벼룩이지 뭐 이 표현인 거거든. 그런데 제자리에서 1m를 훌쩍 뛰어버리는 벼룩을 100마리를 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 교수 3명을 한 방향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쉬워요. 교수 3명은 한 방향으로 못 데립니다. 고집스러워서.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이 책을 읽는 3가지 이유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 단어가 뭐죠? 삶이야. 그래서 삶은 몸으로 사는 게 있고 의식과 정신으로 사는 게 있죠. 맞죠? 근데 저 몸은 자각 증세가 있어서 개인의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의식과 정신은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개념이 없으면 한없을 수 있다. 자각이 안 돼서. 그 상태에서 나이가 먹으면 끝내줘요. 존재가 폭력이 돼요. 존재 자체가 폭력이 돼요. 존재가 폭력인 사람에게 정치적 힘이나 혹은 이러저러한 힘이 주어지면, 그 전문성이 주어지면 그거는 흉기가 돼요. 흉기가. 그래서 좋은 생각의 반대말은 뭘까?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류적인 범죄는 생각 없는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거예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근데 이게 산업사회라면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진 않아요. 이미 얘네들의 세상에서는 오래전에 저 삶을 살아가는 힘이 능력이 됐어요. 능력이 됐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훈부는 학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에는 개념이 2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learn이라는 개념이 있고 unlear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 unlearn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용어 속에 지금 여기 오신 부모들은 학습이라는 용어 중에서 learn의 개념만 경험을 하신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unlearn, 빼내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왜? 삶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벽돌이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그걸 빼내야, 그걸 비워야 채우죠. 그래서 공부의 의미가 어디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빼내는 공부. 빼내는 공부. 그래서 너는 2가지를 다 해야 돼. 넣는 공부와 빼내는 공부. 그래야 세상이 감동하는 리더가 되는 거야. 알겠어? 소신을 가지고 버텨. 그래서 당신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50분에 끝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빠르게 하면 여러분 지금 부모, 한국 부모의 몸속에는 들어가 있는 교육을 왼쪽에 정리하면 얘네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뭘까라는 걸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건 오늘 댁에 돌아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성적 유제 교육이 들어간대. 동의하십니까? 네. 저거 안 좋죠? 그럼 얘네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큰 질문이죠. 그래서 저걸 왼쪽에다 성으로 시작하면 오른쪽에도 성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 성취? 성취? 근데 성취는 이 자리에서는 오해를 안 하죠. 설마 이 자리에 오신 소수들이 성취라는 용어 속에 저질의 개념을 넣진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오해하면 그 사람이 저질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저기다가 성취라고 해놓으면 성취라는 용어가 바깥에서 쓰이고 있어요, 안 쓰이고 있어? 쓰이죠. 그러니까 이미 쓰이고 있는 용어 속에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행의 삶을 살게 되냐면 나 그 뜻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하지 말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고 그 다음에 설마 나에게 반대를 하는 사람도 그 용어를 쓰는 한 내 논리가 퍼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치에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해요. 애들이 네거티브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요? 반대를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 근데 그 얘기가 퍼지는 거야. 그 얘기가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심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딜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말이든. 이게 프레임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갇혀야 되는데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를 무시하고 네거티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시비가 걸리지 않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을까? 성장? 그거는 안 걸리죠. 아까 삶은 뭘로 살아? 몸과 의식과 정신을 살죠. 그러니 얘네들에게 필요한 성장은 어떤 성장이야?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영혼과 정신의 성장이 필요해, 안 필요해? 맞죠?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학력 위주를 따지죠. 나 2대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근데 이제 학습도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근데 학습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 안 쓰이고 있어? 근데 그 학습이 애들을 잡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피하고 시비가 안 걸리는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 얘네들은 학력이 필요한 거야. 학습할 수 있는 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평생학습 사회에서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 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 잡고 있는 거 보면 또 이거 가지고 잡을 거 아니시죠? 이렇게. 자, 우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진학과 비진학밖에 삶이 없지. 이건 산업사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진로? 진로. 맞죠? 이 진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얘네들에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힘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 얘들이 뭐라 그래? 포스가 느껴진다고 그러지. 이 포스는 힘은 어퍼치나 매치나 힘밖에 없죠. 그건 개념이 다른 건데 포스라는 뜻은 뭐냐면 사회적 권력, 군사적 힘, 물리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포스가 느껴진다 그러면 얘는 한마디 딱 들어요. 그 세계 젊은이들부터 헐 이렇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친구들이 가져야 될 힘은 너가 가져야 될 힘은 뭐냐면 파워야. 파워. 그래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거야. 힘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야 의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청년다움이고. 아직 알겠지? 그래서 힘이 느껴져야 돼. 힘이. 우리는 징그럽게 교육을 가지고 구별해요. 세상에 이 옆에 내가 대학 나왔대? 어디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그러면 대학원도 나왔대? 별일이야? 국내래 해외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된 걸 배워가지고 얘네들 따라서 뭐든 이렇게 외고래 특목고래 뭐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세계 한국만 빼놓고 세계에서의 교육은 오로지 교육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의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한국 교육이 왼쪽으로 미쳐 있을 때 당신이 세상인 당신의 세상 속에서는 어떤 교육이 경험되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진지하게 서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저걸 무시하지는 않는데 저게 정답은 아니고 당신들 가정에서 저 언어가 다른 언어로 더 보충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성장과 진로 이 두 가지만 저기서 또 용어가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용어와 개념의 관계는 계속 이렇게 나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의 용어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다시 세부로 들어가면 이게 용어가 되고 이게 또 개념을 나가요. 그러니까 메타피직스, 좀 어려운 말로 메타피직스거든. 메타피직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타라는 거는 물리적 세계를 한 발 비껴서 성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 물리적 세계에 또 들어가다 보면 또 메타피직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원리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저거를 성장과 진로만 저거를 다시 용어로 쓰고 다시 개념으로 치고 들어가는 요것만 하나 잠깐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이 전문인과 숙련공을 만드는 교육이 있고 삶을 위한 교육이 있을 수 있죠.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일반화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건 왼쪽 교육이야, 오른쪽 교육이야. 맞죠? 얘네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슨 교육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다. 그죠? 여러분 전문성과 숙련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기술이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하튼 간에 트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를 써도 죄송합니다만 왼쪽에 어울려요? 오른쪽에 어울려요? 왼쪽에 어울리죠. 여러분은 산업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산업사의 핵심적인 생산 방식이 나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고 인간관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자녀 교육관에도 영향을 줘버리는 거야. 당신들이 성찰하지 않는 한. 자, 산업사의 생산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벨트로 들어가죠. 부품이 들어가면 사람이 앉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생산 방식에서 생산성을 제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품이 들어가서 완제품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 상상력일까? 아니야. 창의성? 아니야. 디자인 감각? 아니에요. 숙련성, 전문성? 맞아요? 그래서 앞에 칠판이 있고 일자 배열이 된 교실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그랬는데 여러분이 산업사회 때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세계관, 인간관, 심지어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소수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용기를 가져달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필요한 교육 이게 뭐냐면 교양이 아니라 능력이 돼버린 것인데 저 삶을 위한 교육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용기를 갖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품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저 물질적 생산량의 생산 방식은 투입후의 산출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이 쉽지 않은 선택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아름다운 실천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 20, 30년 후에 나타나는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려가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거야. 20, 30년을 버텨주는 거야. 우린 인간을 기르는 거니까. 근데 그 20, 30년을 맹목적으로 버티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송곳으로 버티면 되겠어? 불안할 때마다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이제 18년 남았어. 이제 18년 남았어. 이게 되냔 말이야. 그 20, 30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당신들이 자녀에게 얘기하는 절실한 삶이 당신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조각조각에서도 경험돼야 버티는 거야. 그래서 교육은 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주보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할 거라는 걸 진실로 믿어주는 거야. 교육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변화를 믿어주는데 변화의 종결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녀야. 우리는 햇빛이 되어지고 걸음은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서 꽃망울을 터뜨릴 수는 없잖아. 결국은 그것을 받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건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진실로 믿어주면서 버텨주는 것. 그 세상이 버텨주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려인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버티면 이렇게 믿어주면 안 돼요. 표정이. 엄마가 너 믿었어. 이래버리면 이 표정하고 이건 왜 그러냐면 또다시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용어를 또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행복이라는 용어 잃어버렸고 성공이라는 용어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제 믿음 있다, 믿었다, 변화한다. 이 용어에 이런 개념을 또 넣어버리면 뭘로 소통할래요? 자녀와 뭘로 소통할래요? 당신들이 세상으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삶이 뭐예요? 그냥 말이 통하는 거야. 그냥 말이 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조만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여서 고마워. 이게 최고의 영예야. 우리 부모여서 고마워.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요. 좀 버팁시다. 이 원칙 없고 저질의 세상 속에서 당신이 세상인, 당신이 세상으로 살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버팁시다. 그리고 이걸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10분밖에 안 남아서. 저는 오늘 또 어떤 걸 했냐면 쓰는 용어는 아까 용어는 개념의 집이라고 했죠. 용어는 같잖아. 용어는 같은데 저 왼쪽 교육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용어 쓰기. 난 정말 저질 중에 상저질들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는 부모가 있거든요. 이건 악마야. 그분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난이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내 애들이 개념화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은 절대 필요할 그 무엇이 되는 거지. 하지만 얘네들이 운이 없었어. 얘네들이 뭔가 능력이 부족했었어. 그런데 가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뭔가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피해야 될 가난인데 나에게 닥쳤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은 뭔가 무능하고 나태한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신앙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토템이 좀 아닐 거야. 어떤 건물을 드나들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사해지는 이런 건물 신앙이 아닐지는, 그러면 세계 모든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은 삶의 한 유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전형이잖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구온난화나 뭐나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석유 문제가 해결되겠어? 당신의 삶이 바뀌면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의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대안이 원자력밖에 없잖아. 세상에 원자력과 녹색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냐고. 생명이 아니면. 그런데 내 생활을 안 바꾸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 다른 대안이 없잖아. 가난은 삶의 한 유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법정 스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지질이 불행한 인간의 대표적인 사례. 살아생전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질이 공상의 전형을 보여줬고 죽어서도 몸이 불태워져서 남은 거 하나도 없는 불쌍한 인생의 전형이다. 이래요? 범접할 수 없잖아. 그래서 누가 자발적 가난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아름다운 미래형 삶이지. 내 부모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내 삶의 원칙을 삶으면 당신과 같은 세상을 둔 자녀들은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삶의 여유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는 이런 것이다. 자, 이제 7분 남았는데 진로라는 얘기가 여러분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위여야 돼, 아래야 돼? 위여야죠. 근데 지금 진로 강조하고 있고 직업 체험만 가야 되고 이러지 학교가 맞지? 그런데 그 진로 교과서를 누가 만들고 있어? 교과부나 한국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진흥원의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위의 개념일까 아래 개념일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위의 개념의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세계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그 얘기를 포기할 부분이 아니고 당신들도 위가 건강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접할 수 있는 진로 관련 교과서는 아래 개념으로 된 부분일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결론이 나오는 거지. 얘네들의 진로 교육의 핵심 교재는 여러분의 삶이야. 부모의 삶이라고. 부모의 삶이 얘네들의 교재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교재들은 부교재예요. 나머지 교재들은 부교재야. 당신이 지금 조건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믿을까봐 이런 걸 했는데 시간도 없고 믿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그죠? 이거 오늘 건너뛰었잖아. 근데 이제 저 노자라고 하는 부분은, 노자라고 하는 것은 늙을 노자인데 좋은 뜻이에요. 저 스승사자에다 노자가 붙으면은 존경하는 선생이지 나이 드신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서울의 구로구는 9분의 지혜로운 노인이 사는 곳이 구로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는, 근데 저게 점포, 하는 일, 기업에도 노자가 붙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 올림푸스하고 이런 청관야채 가게는 노포까지는 가지 않는데 한국의 대기업들도 주목하는 사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포가 들어가는 건데,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옛날에 뭐냐면은 줌으로 사람을 땡기고 줌으로 사람을 미쳤던 옛날 선전 알아요? 아마 이 친구들은 모를 텐데 좀 오래된 거라, 줌으로 사람을 땡기면 막 딸려갖고 줌으로 밀치면 사람이 밀려졌고 옛날 건데, 그게 바로 올림푸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획회사에 의뢰를 한 건데, 근데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고 제작을 했고요. 또 그걸 방송에 내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송에 딱 뜨고 나서 눈에 띄게 판매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전지현 선전이에요. 배우 전지현. 전지현이 여행 다니는 선전 있죠. 거기에는 카메라가 한 대도 등장 안 하고 딱 한 대 등장하는데 시청자의 눈, 카메라. 그러니까 전지현을 쫓아가는 카메라 있죠, 여행.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나게 청순하게 막
이제 여행을 다니니까 한국의 아줌마들이 막 꿈틀꿈틀한 거야. 그 인간 때문에 묻어뒀던 소녀의 로망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꿈틀거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막 뛰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한양동이 공국이 한 달치 분량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한 달간 주면서 당신 나는 이제 뛰쳐나간다. 근데 막 나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나를 뛰쳐나가게 만든 걸 짚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판매량이 하늘을 찔러버리는 거야. 이게 주고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기술이 아니라 추억을 판매한 거야. 세계 기술력은 갈수록 평준화돼야 안 돼요.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초국적계열, 다국적계열하면 바보가 아니면 기술의 문제는 기술이 해결하고 있는데 왜 인간이 여기서 발견하겠어?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세계 기술력이 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생산성의 요소의 중요한 요소인데 세계 기술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술력의 요소가 중요한 거지. 낮으니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려고 면접이 짧은 거야. 출신 학교를 보고. 근데 여전히 중요한데 기술력은 좀 기술력이 해결하고 있고 로봇이 더 잘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사람을 볼 때 기술력을 어느 정도 채택했나 이걸 보겠어요? 기계나 기술이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특성을 보겠어. 전자의 후자야. 그래서 면접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몇 박 며칠로 간 거고 한국조차도 1박 2일 8시간 짧게는 8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기계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이걸 갖추란 말이에요. 그걸 갖추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학습의 용어를 이제 하면 아까는 런과 언론 했죠. 지금은 학습이 학위 실습에서 와요. 학위 실습에서 그 학위 실습에서 학과 습을 따왔거든요. 근데 요 학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술력으로 보완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학습 중에서 습의 개념을 더 보는 거예요. 습은 뭐냐면 날개를 말하는 기도자에다가 하얗다 흰백자야. 여러분이 세상으로서 둥지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세상을 못 날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은 날개진 연습인데 이 삶의 선한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처음으로 창공을 만난 그 순간을 위해서 날개진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삶이야. 그런데 학원과 학교를 반복하는 단조로운 날개짓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사력을 다해야 자기가 아름다운 창공을 만나겠어? 전자의 후자예요. 어느 정도로 사력을 다해야 돼? 날개짓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이게 삶이다. 이게 삶이다. 그게 필요한 거다. 그래야 면접관이 감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부모가 불안하면 애를 잡고 청년이 불안하면 스펙을 쌓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삶의 이야기다. 저걸 용기를 갖고 좀 버텨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요거는 오늘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당신 자녀의 삶에 대해서 누가 깔아놓은 문맥으로 해석하며 사는지. 이게 이제 사유의 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유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어떤 차이가 있어? 순환과 반복의 차이. 순환과 반복의 차이는 어떨 걸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 왔어. 순환이라는 용어가 어울려. 반복이 순환이 어울리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예요. 당신은 자녀 앞에서 하루하루 반복하며 살아요? 순환하며 살아요? 자문하시라고. 만약에 자녀의 입장에서 내 부모가 반복적 삶을 살려고 할 때 아이들은 얼마나 긴장하겠어. 곧 내 엄마의 표정이 표독스러워지겠지. 조만간 저 표독이 좀비로 변하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내 부모가 내 앞에서 매일매일 순환하는 삶을 살 때 아까 그 얘기예요. 설레는 것을 삶의 동력으로 그 개념을 줄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엄마 초딩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겠지.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 엄마에 의해서 고마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설레는 거야. 여러분은 반복하며 사는지 하루하루를 순환하며 사는지 당신 자신에게 자문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가난과 행복이 있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5분 내로 끝내면 대표님 괜찮겠죠? 예. 우리가 안 나가는데 뭐 내쫓겠습니까? 행복은 뭐냐면은 저걸 외국의 수도승이 있잖아요. 성직자가 이렇게 개념화 시켰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행복이라는 용어를 저 수도승이
소비를 욕구로 나눈다. 이렇게 개념화 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사회적 문맥에 갇힌 사람들은 지금 조건 속에서 행복을 키우려고 어떻게 하겠어? 거의 유일하게 여러분 이웃집들은 소비력을 키우겠죠. 근데 소비력은 일정 정도가 크면 가진 사람들도 해가 되잖아.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 사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극히 검소한 소비력만 가지고도 지금 조건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달고 다니는 욕구 중에서 건강치 못하거나 불건전한, 불필요한 이런 욕구만 잘라내도 검소한 소비력만 가지고도 커지 안 커져. 근데 이 대목에서 또 주저하는 부분은 뭐냐면 알량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공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걸 흔쾌히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용기를 가져달라는 것은 뭐냐면 저 잘라낸 만큼씩 인생이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 공간만큼 자유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가 인간으로서 노릴 수 있는 행복한 모습의 전형을 똑같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성서는 복음서라 하는데 복음서는 행복한 삶에 관한 소식이라는 용어지요. 복음 덩어리인 성서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앞세우는 제1의 복음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네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전형이 뭐라고? 자유함이다. 현대판 노예들이 아니라 자유함을 느끼는 거야. 알겠니? 이 안에서부터 오는 자유함. 그치?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모습이야. 응? 자유함. 자기 이유를 갖고 사는 거.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이걸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유한 삶. 이것이 당신을 자유케 하리라. 이 똑같은 이야기를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수타니파타에 보니까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의 비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영도처럼 무소의 불처럼 흘러가려 했어요. 아시겠어요? 자유합니다. 자유함. 그걸 하고 있어 성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시로 시작했으니까 신경민 시인이 우리 시로 오늘 마무리 해봅시다. 흔들림에 피는 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좋았던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걷던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자녀는 뭐라고? 꽃이에요. 근데 어떤 꽃이야? 비에 젖으며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여러분은 사유하는 부모는 충동대로 하지 않지요. 여러분 자녀가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 것은 충동이에요. 그건 드는 생각이야. 이 자리에 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야 돼. 그게 여기에 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아도 그런 충동은 부모라면 다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사유하는 부모는 어떻게 달라? 이걸 깨달은 거지. 내가 비 받는 내 자녀에게 우산을 씌워준다고 할 때 언제까지 씌워줄 수 있겠어? 그래서 사유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같이 비를 맞는 거죠. 같이 비를 맞는 거야. 반 발짝 한 발짝 앞서서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같이 비를 맞고 있어도 이 아이 비에 젖고 흠뻑 젖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삶이 얘네들에게 녹록한 삶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희망이 살아있잖아. 나 이 비 견디고 이 바람 버티면 저렇게 꽃을 피우겠구나라는 희망이 살았어 안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존재로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부모는 존재로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 또 호소하려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 삶에 대해서 집중하라. 당신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니 당신이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당신 자녀는 뒤에서 아주 설레는 희망찬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다. 매 순간마다 존재가 희망이니 당신 삶의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까르페 디엠.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혹시 뭐 질문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질문들이 없어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쪽에 질문이 한 분이 아니, 옷을 입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옷을 입는 거였나요? 질문이었나요?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교수님 되게 뵙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오늘 강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저는 이제 광명시에서 평생학습 원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예전에. 전국 제1호였는데 예전에. 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평생학습원을 이끄실 때, 그러니까 끌어가셨을 때,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역할을 어떤 점에 네. 제일 많이 뒀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게 학창 시절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그거를 평생학습을, 그러니까 계속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하는 경우가 막연히 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평생학습이 함으로써 인생에 또 반환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평생 하라고 하면 그건 저주가 돼요. 그건 저주가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오늘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미래 사회 변화가 여러분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이 와요. 예를 들어 얘네들은요 평생 직장이 없어요. 평생 직업이죠. 만약에 평생 직장의 시대인 여러분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인격이고 나발이고 간에 연봉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평생 직업이라고 할 때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출신 학교에 가서 AS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뭔지 알아요? 현대 사회? 개천에서 난 용이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 날 일이 없어졌거든. 근데 이무기들 중에 유일하게 용이 된 그 용은요 말끝마다 막 불을 뿜고요. 내가 모든 걸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설득도 안 되고 이걸 반면교사로 삼거나 반성도 못 하고요. 뭐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산업사회 때는 교육이 계층 이동을 했는데 지식사회 정보사에서는 특권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 학자들이 지식사회 정보사회에서 시대 변화의 가장 저항 세력이 교육 기득권층이라고 하고요. 그 교육 기득권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대학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중세 이후로 대학은 그 사이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 거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기득권의 제일 꼭대기에 누워 있는 거죠. 이래서 고려대 총장이 대낮에 술도 안 먹고 대낮에 뭐라 했냐면 한국의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나 또 고려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교 등급제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왜냐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이 왜 나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카스트 제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대학에서 발상이 가능한 건데 근데 누구도 저지를 하지 않고 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명문대학으로 하는 대학들이 입시학원하고 같이 입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모욕이죠. 모욕이죠. 그래서 그 소속 대학들한테 자존심 좀 갖자. 니들이 뭔데 대학의 자존심을 이렇게 도매급으로 하느냐는 거죠. 하여튼 이런 사회 속에서 저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향유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익산 지역이 그런 어떤 이런 희망연대와 함께 그죠?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의 핵심적인 삶의 진지가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 평생 해야 될 공부는 뭐냐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열반하시기 전에 최후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다고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구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경의 시작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중생들아 내 깨달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모든 생명은 죽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 이 찰나 같은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영생할 것처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라. 이걸 인도의 성자 간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
근데 그 삶을 살 때 영생할 것처럼 공부하라. 그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세상을 감동시켰던 그 유명한 연설이 요 얘기잖아요. 매일매일 죽을 것처럼 살라. 그래서 죽음은 늘 우리의 삶의 동력이었죠. 이미 인위적인 이런 부분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늘 자기 자신을 낯설게 만드는 그게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축적된 지식이 삶을 진동시키지 않으면 아까 지식은 뭐가 된다고? 흉기가 되는 거야. 근데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늘 내가 내 자신에게 낯설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나는 늘 새로운 세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사에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사의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늘 낯설게 만드는 이런 힘을 늘 우리가 갖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하고 됐어. 참고로 이제 앞으로 마이크를 잡을 때는 일단 믿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당당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러면 그다음 내용이 내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딱 주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주체적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잡을 때는 딱 잡고는 그냥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행동거지도 의연하고 당당하고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인상들이 좋아가지고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쓰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에 모르면 쓰지 마. 그거는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의 최상치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을 쓰더라도 요즘 청년들이 솔직히라는 말을 다 쓰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모든 말은 진실이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매사에 하나하나도 당연하고 마이크 안 나오는 건 저들 책임이야.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믿고 너의 품격을 지키는 거야. 알지? 네, 제가 여태까지 강연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일단 신경림 씨 분께서는 잘 못 들었어요. 그때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윤리 선생님이 추천하셔서 2강부터 지금 4강까지 쭉 들어왔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둘씩 말씀하시는 게 프레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프레임에 갇히셔서 우리를 보고 그 교육이 그대로 세습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프레임이 사람들이 세상이란 프레임에 갇혀서 모두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더 막히는 게 아닌가. 그럼 그 프레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발상이 무엇인가? 저 또래 질문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이 질문, 아까 그 개념 쌓는 거야. 자기 힘으로 개념을 쌓는 건데, 근데 이제 부모가 자녀에겐 개념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 두 아이가 있어요. 지금 나이로 치면은 90년생하고 92년생, 그러니까 딸, 아들.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대학교 3학년 되나? 하여튼 아직 대학은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고 갈지 안 갈지는 세상에 자기를 거부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이제 삶의 철학이 뚜렷해요. 아빠가 반대하는 건 틀림없다. 그 길로 가자.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제 딸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죠? 아들은 이제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한 곳만 지원을 했는데 대학다운 대학이 거기다.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자기는 대학 안 가고 바로 농사로 들어간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고. 근데 딸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출가와 가출을 반복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나올 때는 자기는 지금도 홈스쿨링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홈스테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데 내 딸이 최근에 나한테 뭘 하나 카드를 보내왔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제 그 힘 가지고 살고 있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다른 걸로 치자면은 유학인데 유학이 아니라 얘가 지금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 한국이 자기를 거부했다고 보고 그 다음 프랑스를 가겠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근데 저는 프랑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시 어떤 거였냐면은 상황이 프랑스의 어떤 특정 13구역이나 이런 쪽에 폭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한국에서는 유영철 사건 있잖아. 이게 그냥 매일 뉴스에 나왔던 때예요. 근데 제가 딸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이 엄마들은 몰라 아빠에게 딸이 누군지, 그죠? 우린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하고 매일 넣어본다. 그리고 딸이 실제 넣기도 해요. 오늘도 안 아픈지 확인하고 가라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실제 그래 안 아파. 그런 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딸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아는 사람 없는 거기에 더더나 폭동까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는 매일 융단폭격으로 성폭격 나오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딸내미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외롭게 떠나든지 아니면 격려 받고 떠나든지 이 차이니까. 근데 9시 뉴스를 보면서 제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재영아 가는데 엄마 말 한마디만 명심하고 가. 너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네 몸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너를 더럽힐 수가 없어. 진흙의 피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네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 몸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너를 더럽힐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한마디만 명심하고 떠나. 이게 개념이다. 이게 개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저 말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 지금 20분이나 됐어요. 아마 주최 측에 초조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도하게 더 없죠? 질문? 과도하게 겸손하지 말고 빨리 얘기 끝냅시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소수다 다수다. 자, 됐죠? 소수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끌려왔든 이 자리에 안 올라오는데 그 옆에 내가 데리고 왔든 어떻든 여기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의 2시간을 버텼어.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이 했던 수업은 몇 분이었어? 50분이죠. 50분마다 종친과는 그 50분을 결정한 사람이 무속인처럼 작두에 탔다가 빙의해가지고 50분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0분 한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 세금 중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받고 성인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분이라고 결정을 해서 연구 결과 50분마다 종친 거거든요. 근데 이 예외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기서 바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하여튼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소수로서 여러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누가 7시 반부터 2시간의 이런 자리에서 쉽지 않은 내용, 제가 용어를 어렵게 쓴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정으로 짓는 당신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에요? 절대 쉬운 내용 아니에요. 이걸 이 표정으로 버텼잖아. 아니 실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버티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자기가 흔들리는 건데, 자기가 아픈 내용인데 이런 표정으로 못 버텨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뭘로 지금 증명하고 있냐면 나름대로 진지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완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이 사회의 소수로서 치열하고 진지하게 사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가져오는 깨달음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란 말이에요. 유행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이런 치열하고 진지한 삶이 가져다주는 깨달음 있잖아. 이건 당신 스스로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주목해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외로울 거다. 다만 힘들 거다. 하지만 뭐 가지고 버티라고? 유행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당신의 그 진지한 삶과 이 아름다운 실천이 가져다 오는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버티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2시간 동안 정말 그 쉼 없이 그리고 많은 정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어떤 삶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로 해서 저희가 그 희망연대 시민 강좌 4번 연속 진행했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혹시 4번 연속 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중간중간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어떻게 강연 좋았나요? 네, 내년에 또 저희가 올해는 그걸 안 받았어요. 해년마다 어떤 분을 모실까요? 이런 이렇게 설문을 받았는데 설문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좀 죄송하고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한 8년 하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명단이 지금 100명 넘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년마다 저희가 연락들을 쭉 하고 해서 또 내년에 오실 분들이 벌써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정말 성찰적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또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올 가을 같이 함께 해준 우리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